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왠지 모르게 어디 놀러 간 건 아닌 것 같고 동생이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나가는 경우가 교회 가는 경우밖에 없어 여친의 교회로 곧장 갔어요. 다와가면서부터 기가 막히더군요. 교회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요. 형제를 위한 구명철야기도회라고 동생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걸려 있었습니다. 날짜는 그날 당일이었고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새벽까지로 적혀 있었어요. 한참 그거 올려다 보며 도대체 구명은 또 뭐고 철야기도회는 또 뭐래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엔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입구에 붙어있는 현수막도 기가 막혔지만 거기서 느낀 건 수십 배는 더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동생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쳤던 건 보통 예배라 함은 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 뭐랄까. 본인들 딴에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겠지만 소리 지르고 울며 불며 난리더라고요. 교회나 기도원 다니면서 소리 내면서 하는 기도인 통성 비교하는 장면은 여러 번 봐서 괜찮았으나 그걸 동생을 맨 앞에 꿇어 앉혀놓고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와중에 PPT 띄워둔 화면에는 동생의 사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등 동생 신상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보호자 안에 제 이름도 있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전 목사님들은 보통 뒤에 앉아 계시다가 설교 말씀하실 때만 앞에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이 한참 목청 높여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목소리를 높이시며 힘을 아니 그 분위기를 돋구고 계셨습니다. 정말 당장에 끌고 나오고 싶었으나 분위기에 압도되기도 했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 몰라 한쪽 구석에 앉아 돌아가는 상황을 구경하고 있는데 무슨 순서가 됐었던 건지 다들 기도를 멈추고 여친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더군요. 도대체 쟤는 뭐하나 싶어 쳐다보는데 친구도 간증이라는 걸 하는 거였어요. 참 웃기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종교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양심의 가책을 엄청나게 받았으나 세상을 이기지 못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제 동생이 천사같이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친구를 지켜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여친이 사직서를 말도 없이 냈는지, 왜 한동안 잠수를 탔는지, 또 왜 제게 시간을 갖자고 했는지까지. 앞에 꿇어 앉아있는 동생과 그 옆에 서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여친. 아니 도대체 그렇게 불교재단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고달팠으면 나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던가 싫은 티를 내던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장님께 합장 인사를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야심경 같은 걸 외우던 애가 안면 싹 바꾸고 울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랬었나 보다 하면서 들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 친구도 걱정이지만 마귀에 현혹되어 있는 이 친구의 보호자도 우리가 지켜줘야만 한다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희대의 미친년. 갑자기 앞에 있던 PPT 화면이 바뀌면서 저와 여자친구가 놀러다니면서 찍었던 사진과 함께 제 이름, 연락처,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힌 화면이 떴습니다. 여친의 이야기로는 제가 마귀에 현혹이 되었답니다. 동생을 보호해준다면서 동생이 피신한 기도원까지 마귀와 동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얼마 전 동생이 말해줬던 고개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돌리고 끄덕끄덕 하면서 동생을 위협했다는 이야기에다가 그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몇 가지 섞어 하더군요. 제가 자면서 잠꼬대를 거의 매일같이 하는데 들어보면 나야 라는 식으로 계속 같은 소리를 쉬지 않고 한다거나 다 왔어, 다 왔어 뭐 이런 소리를 자꾸 반복하여 동생을 겁에 질리게 만든다고요. 자신이 먼저 복지관 봉사를 권해놓고 제가 일부러 종교가 다른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나오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야기는 애교 수준이었고 제가 동생을 감금하다시피 저희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여친이 한 이야기 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동생을 유혹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이성애자인 척 자신과 만나고 있으면서 집에서는 동생 앞에서 실어가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닌다거나 화장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원룸인데 샤워하고 나오면 당연히 알몸 상태로 나오게 되고 남자끼리니까 물기 말리느라 잠시 옷을 입지 않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군요.
또 당시에 연예인이 선전하던 남성용 비비크림을 사서 몇 번 바르다 만 적이 있었는데 그건 화장하는 거라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이나 공부하러 가기 전 샤워하는 버릇이 있는데 씻고 나와서 이놈이 아직 자는 걸 보면 왠지 안쓰러워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안 자고 있었던 거였나 봐요. 동생에게 집착하던 그 친구와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증하더군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듣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 눈에 띄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교회 한가운데 화면에 여전히 그대로 떠 있었기에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눈 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진짜 미친 듯이 뛰어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나 싶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 동생이 집에 돌아올 텐데 그놈은 저를 모해 씨인 사람으로 볼 것이고 더군다나 동네에 있는 교회라 제 집과 얼굴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됐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 생각도 못했던 것은 아니나 신고해서 뭘 해야 하나요? 고민 끝에 간단히 짐을 싸 집을 나와 본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니 새벽 2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부모님만 계시니 시간이 늦은 것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서려는데 그 늦은 시간에 1층 현관 옆에 뭐가 있었어요. 워낙 늦은 시간이니 사람일 거라곤 생각도 안 하고 짐 같은 거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교복을 입은 어려 보이는 여자애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더라고요. 살짝 놀랐었지만 원래 가끔 1층 현관을 모셔러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런 경우인가 보다 하고 비번을 누르는데 그 여자애가 말했습니다. 재미있지?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봤는데 저를 보면서 너무 예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 순간 예쁜 목소리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재미없어? 라고요. 진짜 기절할 것처럼 무서웠지만 저도 모르게 뭐라는 거야. 미친년이 술 처먹고 라는 식의 욕설을 내뱉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제발 따라 들어온 게 아니기를 간절하게 빌었는데 저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하필 집도 21층 꼭대기층인데 21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출발했는데도 그 여자인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쌍욕해서 버튼 안 눌렀다고 알려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또 너무 무섭기도 하여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애는 고개만 돌려 저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 아예 제 쪽으로 몸을 틀고 대놓고 저를 관찰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못 본 척, 신경 안 쓰이는 척하며 절반쯤 올라갔을까? 갑자기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집 앞에서 만났던 그 미친놈이 웃던 소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선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면서 몸 전체 피부가 간질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저도 모르게 여자의 쪽을 힐끗 쳐다봤는데 얼굴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표정한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의 얼굴뿐이었어요. 물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런 얼굴로 입도 벌리지 않고 웃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손과 다리도 막 미친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기분, 몽롱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쯤 엘리베이터가 저희 층에 도착했다는 안내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 여자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엘리베이터는 그냥 그대로 21층에 있었어요. 한참 그대로 망설이다가 수십 번 마음을 다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보니 아무도 없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애는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딱 정확히 엘리베이터 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같이 서 있었나 봐요.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행동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서 멈춰버렸고 엘리베이터 문은 다시 스르르 닫혔습니다. 그리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더라고요. 1층까지. 1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거 보면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중3 때 고교 입시 준비하면서 뭔가를 마주쳤을 때 이후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잠은커녕 바깥이 밝아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방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냥 버텼어요.
바깥이 완전히 밝아져 방 불을 꺼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쯤 제 폰이 울리더라고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에게 걸려오는 전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한참 고민했는데 결국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재미있냐고 묻던 여자애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제가 동생과 싸우고 멀어지면 결국 그것들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 반이면 학원에 도착했어야 하지만 그날은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또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부모님께서 웬일로 집에 더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휴가 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둔 걸 모르셨었거든요. 동생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고 점심 먹을 때가 될 때쯤까지 동생과 여친에게 각각 2~3번씩 전화가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여러 종류의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막 자극적인 건 없었는데 형제의 소개로 꼭 전도하고 싶다거나 혹은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며 성경 말씀과 함께 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리려다가 유일하게 제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생각났어요. 삼촌이셨죠. 그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미친놈 취급당할 이야기지만 삼촌은 믿고 도와주실 테니까요. 간단히 지금 좀 뵙고 싶다고 전화를 드리고는 바로 삼촌네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여쭙고 바로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집 앞을 서성이던 그 미친 놈과 기도원에서 겪은 일들, 최근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건, 그리고 여친의 교회에서 열고 있었던 기도회와 불과 몇 시간 전 그 여자애를 마주쳤던 일까지 전부. 동생은 그간 있었던 일 등에 대해 삼촌과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삼촌은 한참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셨어요. 그러다 꺼내신 이야기는 제겐 좀 쇼킹했어요. 아직까지는 동생이 주탁이신 것 같지만 저를 건드리는데 재미를 붙인 건 아닌지 걱정이라 하셨습니다. 제게 어떤 방식의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굳건히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생이 삼촌 만나는 것을 거부하니 삼촌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게 저를 건드리거나 어제처럼 나타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부딪히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흥미를 돋굴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때 제 앞에 그게 나타났을 땐 아마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 추측하셨어요. 굳이 현관 앞과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자극한 건 단순히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돌출 행동을 하게 만들어 CCTV에 찍힌 장면으로 곤란을 겪게 하려던 건 아닐까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미친놈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서슴없이 싸움 거는 거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보니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하필이면 가장 약하다 할 수 있는 어린 여성으로 나타났었지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삼촌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무섭다기보단 되려 재밌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보면요. 별달리 해결된 건 없었지만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 원룸으로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더군요. 그게 무서운 건 아니었으나 그날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을 테고 저를 보면 괜시리 뒤에서 수군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며 서현역으로 나오라 하고 끊었습니다. 동생도 동생이지만 얘가 더 문제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2년이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저를 그런 취급하는 걸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고는 한두 시간쯤 지나 나타난 여친에게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30개쯤은 그 교회 사람들이 보낸 거였거든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든 여친은 핸드폰을 보더니 횡설수설 제가 교회에 다시 다녔으면 해서 기도 제목으로 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거라며 변명을 했어요. 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어제 교회에 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제가 뭔가에 시인 것처럼 보이냐고 물었지요. 별 망설임도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친의 대답에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자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주저리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였고 잠꼬대 이야기는 동생이 무서워서 제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다시 여친에게 2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동성애자로 보이더냐고 되물었습니다. 여친은 한참 가만히 앉아있더니 그건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라더군요. 2년이나 만났는데 혼자 순결운운하며 자신을 건드리지 않아 옛날부터 이상했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왠지 그런 거 같았답니다.
여친에게 너도 혼전 순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나도 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냐는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구길래 분위기가 이상해서 혹시 넌 경험 있냐고 묻고 말았습니다. 대답이 없더라고요. 2년 동안 사람 병신 취급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냐는 제 말에 여친은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했어요. 자기도 얼마 안 됐다는 실언. 그 예감이 맞습니다. 혹시 제 동생이냐는 말에 대답을 안 했거든요. 더 할 말이 없어 일어났습니다. 여친도 저를 잡지 않았고요. 진짜 막말로 동생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때는 창피해서 그날만큼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전화도 못하겠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모두 분당에서 나왔기에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 친구들을 불러 여친과 헤어졌다고 발표하고는 미친 듯이 술을 마셨습니다.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여친의 바람 상대가 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서현역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클럽바에 가서 놀다 보니 어찌어찌 여자분들과 합석까지 성공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나름 마음이 맞았던 한 분과 3차까지 가게 되었는데 오기가 생겼지요. 오늘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바깥에 나와 차마 말은 못 꺼내고 눈치만 보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어디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자고.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모텔에 들어섰습니다. 오기로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막상 방에 들어오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리니 먼저 제게 그야말로 스킨십을 퍼부으셨어요.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